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직 초반에 세팅이 좀 이상해서. 자, 오늘 시장 변동성이 꽤 큰 시장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꽤 큰데, 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겨울이 왔나요, 벌써 근데? 저는, 안 춥던데? 예, 저는 지금 안 춥던데요, 아직은. 예, 다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저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를.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극도의 쏠림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후반에 국내 시장을 보면, 이제 극도의 쏠림이었습니다. 쏠림 시장. 그래서 특정 섹터가 강하고, 특정 섹터가 약하고, 뭐 이런 시장은 늘상 있는 거기는 한데, 지수나 그 섹터별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갈리는, 이게 이제 쏠림이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 보면 이제 등락비만 보면 급락시장이에요. 지난 금요일만 보면 등락비만 보면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만한 시장이나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결의 움직임이 향후에 있을 개연성이 전 좀 높다고 보고, 그 힌트를 이번 주에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 증시를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기본적인 예상치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장 끝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었어요. 뭐 이때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 나선 하락한다고 이 정도 급락하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NXT 시장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계속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결론도 내드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는 드릴 거고요. 자, 앞서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아침에 방금 이제 회원방송 하고 왔는데, 회원방송 할 때 드렸던 이야기. 그러니까 미시장 자체가, 양봉을 만들어냈던 이유는 결국은 다 트럼프 때문이었고, 참고로 이제 에이펙 회담이 얼마 안 남은 상태죠. 에이펙 회담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텐데, 그 관련돼서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회담, 이게 지금 시장 초미의 관심사죠. 일단 트럼프 쪽에서는 2주 내로 만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중 분쟁 우려 완화, 관세 관련돼서도 이게 트럼프 자신조차도 영구적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은행 이슈가 계속 지난주 후반에 있었지만, 또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SVB 예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지역은행 그 파산 사태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중 분쟁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시장 보면 오늘 아침에 갭상승하고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이 533포인트에서 522포인트, 11포인트를 밀었어요. 지금 이 파동이 11포인트짜리 파동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예전보다 선물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레벨이. 그래서, 이제 1포인트당 움직이는 그 변동성 자체는 예전보다는 이제 좀 적겠지만, 못할 만한 꽤나 큰 수치입니다. 지금, 요게 11포인트, 요게. 그리고 지금 절반 반등했어요. 절반 반등을 했어요.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이 굉장히 큰데, 그 와중에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선물을 팔았어요. 아까 제가 볼 때 5,000개 좀 넘었었는데, 지금 4,500개네요. 한번 보면, 예, 5,500개까지 팔았다가, 지금 한 4,500개 선물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보면, 거래소를 좀 팔죠. 3,200억. 기관도 팝니다. 기관도 팔아요. 기관 이거 왜 팔까요? 금융투자가 팔고 있죠? 금융투자 왜 팔겠습니까? 요 금융투자의 매도는 외국인이 선물 파니까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은 현물도 알로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만 좀 사고 있어요. 요게 이제 특이점이죠. 코스닥 참고로 초반에는 매도였는데 요건 지금 장중에 매수로 바뀐 상태입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시장의 계속 변화라든지 변화 혹은 변동이 좀 빠른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루짜리 조정은 덜어 있었어요. 이때 환율 우려 있었고, 요때 이제 관세 우려 있었고, 그쵸? 요럴 때도 이제 잠깐 이렇게 조정이 있었고, 올라오는 한 9월 초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말 하루 이틀짜리 조정이 다였거든요. 그동안 이틀도 아니에요. 보면 다 1박 2일 코스로 2일째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 이었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셌다는 거죠.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는 어땠다? 조정을 애프터마켓에서 줬어요. 심지어 이제 조정을 이제 시간 외 시장에서 주고, 미시장 반등하고 바로 갭상승으로 오늘 또 출발을 했잖아요. 조정이 엄청 짧고, 그쵸? 굉장히 짧게 진행돼요, 조정이. 짧게 진행되는데, 사실 거래소 지수는요, 조금 과열 구간이긴 합니다. 조금 과열 구간이긴 해요. 거래소 지수는 지금 과열 구간이다. 이거 밑에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변동성과 변화와 어떤 쏠림과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들이 사실 저는 이런 데서 이제 기인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이 정도 레벨에서는 지수의 일반적일 때는 이제 지수의 조정을 좀 강하게 동반하면서 시켰다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변동성이 커진다던가 확대된다던가 혹은 쏠림이 극대화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일반적으로 지수가 조정받아야 되는 그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형태의 조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지수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다른 형태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애프터마켓에서 잠깐 급락했다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조정이 항상 계속 짧아요. 짧은데 더 올라가기가 버겁습니다. 분명히 더 지수가 올라가기는 버거운 게 저는 맞다라고는 봐요. 버겁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극대화돼 있다.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좀 향후에 어떻게 될까를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저는 일단 코스닥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거예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이 정도 레벨까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열 구간을 들어간 지는 이미 좀 됐죠. 이런 데서 이미 과열 구간에 진입은 됐어요. 좀 시키는 듯 하다가 또 치고 가면서 또 계속 그냥 과열 구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열 구간이 이렇게 길게 확산이 되는 케이스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 장 말고는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럼 지금은 유동성 장이죠. 유동성 장이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과열된 부분들을 무시하고서도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를. 근데 그 와중에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부작용이라 함은 변동도 커지고 쏠림도 극대화되고 이런 게 부작용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열된 부분들을 식힐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쉬는 겁니다. 조정이 세게 안 나오고 지수가 좀 플랫하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요 기술적으로 과열된 부분을 식힐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심지어 조정이 애프터마켓만 나오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진 않다고요, 분명히. 그럼 그 돈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과열된 구간을 이미 식혀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뭐 구구절절 지금 시장 얘기를 했지만, 일단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제 생각은 향후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전망을 한다.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한 10분 동안 떠든 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섹터로 넘어가면,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하면 올라가야 되는 섹터는 조금 당위성 차원에서 명확하긴 하죠. 바이오 가야 될 거고요. 바이오 가야 될 거고, 2차전지도 그냥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오늘,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2차전지 아까 조정이었죠. 사실 2차전지가 애프터마켓에서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난주 목금이 좀 오바가 심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쏠림이 극대화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보시면, 예전에 2차전지 쏠림 정말 극대화됐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 다 상한가 가고 나머진 다 급락하면서 지수는 폭락했거든요. 네, 지수는 폭락했었다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쏠림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약간 이제 축소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난주 후반에 우리 시장에 있었더라고 저는 좀 보는데, 2차전지 금요일은 좀 심하긴 했어요. 예. 심하긴 했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가려면 바이오 2차전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바이오, 에코프로 BM 2차전지. 야, 에코프로 또 올랐네. 에코프로 2차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나 있죠? 로봇. 아, 그럼 로봇도 껴놔야겠네요. 로봇. 이렇게 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팩트론 바이오, 파마리서치 바이오, HLB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바이오, ABL 바이오, 삼천당제약 바이오. 그 다음 껴있는 게 리노공업 껴있네요. 뭡니까? 소부장이죠. 코오롱 티슈젠 바이오, 케어젠 바이오, 휴젤 바이오, 보로노이 바이오, 클레이스 바이오, HPSP, 이오테크닉스, 원이가이패스, 뭐죠? 소부장.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소부장의 강세를 전망합니다. 결론은. 근데, 이제 각자의 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눌릴 때,
눌릴 때 봐주는 게 유리하다.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슈팅 나올 때 추격은 하지 마시고, 요런 개념으로 요 관련 섹터들을 봐주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으면 5번.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가 높아심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지금 막연하게 무슨 뭐 계룡산에서 내려온 도사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딱 이렇게 제가 결론만 두괄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대로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다만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뭔가 분명 변화가 나올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저런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오늘 오전 시장을 한 1시간 본 건데, 오전 시장 1시간 보고 나서의 제 결론은 약간 이런 형태로 현재 이렇게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세운 논리가 말이 안 되면은 그 생각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지금 시장의 대명제들을 전부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유동성 시장이라는 대명제가 있고, 코스피가 지나치게 과열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것도 있고, 섹터별 쏠림이 심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약간 아우를 수 있는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거래소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거래소가 아까 마이너스 잠깐 진입했었어요. 금일. 갭 상승하고 그리고 되돌리고. 근데 그때도 어땠어요? 코스닥은 플러스였습니다. 이유는 오늘은 바이오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는 2차전지가 강했다면 오늘은 바이오가 이제 강합니다. 지난주 후반이 저는 바이오 들어가기 오히려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했을 겁니다. 이미 했을 거고, 바이오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알테오전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인데, 얘도 뭐 한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변화는 살짝 있었는데, 일단 이 34만원은 또 기가 막히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 아직까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은, 바로 패턴을 넘어가면, 지금은 요 박스거든요, 사실. 한 6거래일째, 요 박스 안에 있잖아요. 6거래일째. 박스를 빨리 뚫어야 돼요, 사실. 말이 뭐냐면,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서 하락이 멈췄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그 다음 빨리 이제 올라가야 뭔가 원활해지는데, 그 말은 여기서 만약에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중요해요, 이 종목은. 만약에 여기서 뚫는 그림이 안 나와주면, 빨리 뚫는 그림이 안 나와주면 밀립니다,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좀, 얘는 지금 이제 뚫어야 될 자리예요. 36만원 선만 올라와도 조금 더 시세가 이제 터지는 구간인데, 그 가격 갈지 말지죠. 지금 거의 부근이기는 합니다. 박스 상단이에요. 근데 지금 일주일 됐기 때문에 이제는 뚫어야 돼요. 이제 슬슬. 이게 막 2주, 3주까지 가지는 않고요. 한번 2주 뭐 이렇게 가면 밀립니다. 네, 밀리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민감하게 볼만한 시점까지는 와 있다. 라는 이야기고,
잠깐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멀리 뛰어나야 잘 보이네. 멀리 뛰어나야 잘 보이는데, 오케이. 미코 오늘 날아가더라고요. 아, 나 미코 샀어야 되는데. 미코 사려고 했었거든요? 15,000원 부근에. 그래서 오늘 사야지 사실 생각하고 있던 종목인데, 왜냐면 금요일 날부로 15,000원 부근 왔어요. 아, 근데 날라갔어. 아쉽습니다. 그, 미코는 제가 한 2번 정도 이거 설명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였나? 이 패턴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미코는 패턴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렸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아마 얘기 드렸을걸요? 네, 여기서. 이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코는 저도 실제로 매매를 여기서 들어가서 여긴가 16,000원 부근에 팔았어요. 15,000원대 후반 단타 치고 여기 오면 다시 살려고 했는데 지금 놓친 거예요. 저도 15,000원 깨지거나 이러면 저 살려고 했거든요. 금요일날 깨졌었어요. 살짝 금요일날 장이 워낙 별로였기 때문에 오늘 정도 타이밍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슈팅이 나왔어요. 오늘 슈팅은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코미코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코미코. 미코의 자회사죠. 얘도 이제 신고가 같습니다. 코미코 급등했죠. 10% 넘게 올랐습니다. 코미코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이런 움직임이 나왔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코라는 종목이 장점도 많고 중장기로 되게 좋다라고 저는 보지만 이 종목을 제가 꽤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매매도 많이 했고. 근데 사실 정작 한 4개월, 5개월 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가 좀 심하더라고요. 왔다 갔다가 좀 심해서 저는 사고 팔고가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저 같아도 글쎄요. 오늘 17,000원 이하로 가면 익절을 하든가 혹은 내일 정도 익절을 하든가 만약에 내일 다이렉트로 또 슈팅 나오면 더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한번 익절을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볼 것 같긴 한데 들고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얘기 잠깐 하면 제가 42만원은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날 이제 제가 지금 미코도 제가 지금 좋은 방향성의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면서 저도 노렸는데 못 샀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 알테오젠 이런 것도 제가 42만원 초반이면 물려도 되는 자리라고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좀 아쉽죠? 이런 거 아쉽죠? 42만원 오면 예를 들면 살려고 노렸는데 44만원이다. 좀 애매하죠, 들어가기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이런 거죠. 뭐냐면 사실은, 금요일날 이미 42만 6천원인가를 찍기는 했어요. 이러고 만약에 올라오면, 결국 여기 찍고 올라오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를 찍으러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이것까지는 뭐 알 수는 없고, 알테오젠 이 정도면 사실 물려도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물려도 충분히 돌려낼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바이오죠. 그리고 방금 반도체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비엠 얘기 잠깐 할게요. 2차전지. 저는 2차전지 섹터의 바로미터로 에코프로 BM을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더 센 종목은 따로 있죠, 항상. 아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로닉스가 그래도 세던데 상한가 갔던 거라서 지금 어떤가요, 혹시? 여전히 11%. 장중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 BM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에코프로 BM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서 쭉 얘기했던 전례가 11만원이면 나는 물려서 사고 싶다. 물려도 되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막 급등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6에서 17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금요일날 이미 왔다고 얘기했죠, 제가. 제 생각하던 목표치는 이미 왔다. 나는 왜냐면 16에서 17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16만 7,400원을 찍었으니까 제 기준에선 이미 온 거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근데 수급은 저쪽에 집중돼 있어. 전 금요일장이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됐고. 근데 이제 이게 NXT에서 급락이 나왔었어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 얘기 제가 드린 이제 저점 포인트는 11만원이었고, 만약에 거기서 올라오면 16에서 17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금요일날 와버렸어요. 금요일날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전 놓쳤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 들고 있다면 저는, 꽤 높은 비중을 금요일 기준으로 좀 익절을 했을 거라고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참 공교롭게, 저도 약간 좀 보고, 야, 이게 맞나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 NXT에서 급락했던 거 혹시 아세요? NXT에서? 그 NXT에서 4시 40분인가? 14만 4천원까지 내려갔었어요. 14만 4천원. 14만 4천원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16, 17 여기가 고점인가 보다. 어떻게 뭐 장 끝나자마자 이렇게 빼냐? 그것도 시간 외에서.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 NXT에서 기록했던 가격 있잖아요. NXT에서 일시적으로 기록했던 이 가격, 거래도 좀 됐거든요. 저기를 기점으로, 저점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저런 포인트 노려볼 거거든요. NXT에서 얼마 갔냐면 14만 5천원 정도 갔어요. NXT에서 14만 4천 얼마인가 보고 한부터 대략 5천원 수준을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일단 저는 이제 없는 사람 입장에서의 포인트는 저는 이 가격 부근으로 계산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부근으로 조금 세면 한 15만원 부근, 조금 약하면 14만원 초반 해서 저는 노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줄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향후에 살짝 쉬면 요런 포인트 한번 노려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포인트에선 저도 에코프로 BM을 다시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3번. 저도 에코프로 BM을 이번엔 꼭 안 놓치고 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까먹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런 가격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빠지라고 비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지금 신규 매수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가격이면 내가 사야지라는 준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실제로 매수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런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예, 아까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맨날 살 걸라고 하시는데, 원래 주식시장이 살 걸로 점철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저 자리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더 많아집니다. 내가 보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사는 거는 한정적이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미러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일단 이런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예요. 얘는 전부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 섹터가 이 4개밖에 없어요.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소부장. 로봇은 종목이 1개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이 로봇이 되게 유니크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 로봇이 참 유니크하다. 그 로봇이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오늘 아침에 산 종목이 저는 그 회원방에서 산 거는 얘입니다. 그냥 얘기 드릴게요. 뭐 이건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니까 그냥 얘기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벼르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샀습니다. 언제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뭐 보고 산 거냐면 저는 사실 저 포인트까지 좀 내려오면 사려고 했거든요.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나 이거 살 거라고. 특정 타이밍 되면 살 거라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요렇게 해놨을 거예요. 저는 요 포인트 오면 살려고 했어요. 원래 요 안에 들어오면 금요일날 내려오길래 이거 월요일 화요일 좀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종목인데 웬걸? 이렇게 움직이네? 마이너스를 안 가네 오늘. 그래서 제가 NXT를 잠깐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차트 보실 때 KRX로 보세요. 통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통합 혹은 NXT로 보는 건 볼 수도 있거든요. 보는 건 참고용 아리까리 할 때 저도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참고용 정도로는 봐요. 참고용 정도로 아셨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기본 베이스 KRX로 보셔야 돼요. 얘는 KRX로 보면은 저는 아쉬운데 이거 사야 되나? 아침에 이 생각을 했는데 NXT로 보니까 사야 되겠더라고요. 역시 NXT로는 저점 진짜 기가 막히게 찍었던데요. 보니까 이거 너무 기가 막히게 찍은 거 아니야 이미? 이미 찍었네 하고 샀어요. 그래서 아침 그러니까는 저는 NXT 보고 산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의 생각의 변화를 가감없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정말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그냥 솔직하게 가감없이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NXT 차트 보고 그냥 샀다고요. 오늘 오전에 이거 하나 샀어요. 종목이 지금 많아서 하나 입절하고 하나 샀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 레인보우 좋게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유니크하다고 생각까지도 심지어 하고 있어요. 약간 유니크하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시총 상위 20위 안에 코스닥 있는 섹터들이 보면 이렇게 4가지 sek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바이오고요. 2차전지도 많진 않아요. 2종목 있죠? 2종목이 있을 거야 아마.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2개가 워낙 영향도가 높아서 그렇지. 로봇 1개밖에 없어요. 레인보우밖에. 소부장도 많진 않은데 이제 보면 HPS, 비오테크닉스, 원익 IPS, 리노공업 4개 있네요. 4개 있어요. 바이오가 12개입니다. 헬스케어 포함해서. 그러니까 왜 바이오가 안 가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거를 보면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19위까지.
22는 좀 애매해. 22는 보니까 22는 SM이에요. 여기 엔터까지 굳이 넣고 싶진 않아서 여기 엔터까지 넣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엔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약간 방어주 개념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엔터가 적합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 섹터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까 PSK가 반도체에선 제일 세던데. PSK, 코미코, PSK 둘 다 이제 낸드 관련된 기업들이기도 하고,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얘기 나오면 또 움직임이 좋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중국과 그 미국과의 어떤 반도체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나오면 또 잘 움직이는 종목인데, 또 그런 형태로 많이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주반도체도 있는데, 얘는 그냥 요 정도 위치에 있네요. 소부장이 아까 지수 변동이 있을 때 좀 등락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플러스 종목이 이제 조금은 더 월등히 많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화장품 저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저 화장품 언제 볼 거라고요? 화장품은 3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본다니까요. 화장품을 이제 더러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 내내 똑같은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실적 시즌 끝나고 볼 겁니다. 화장품 끝나고 볼 거고, 그 중에서도 달바글로벌을 저점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들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여기 안 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전 이 자리 가면은 물릴 각오하고 살 거란 얘기입니다. 안 가면은 어쩔 수 없고요. 뭐 딴 거 사도 되는 거고. 그쵸? 저는 와, 유진로봇 많이 올랐구나 오늘. 그러니까 로봇 섹터, 그러니까 오늘 로봇 섹터 세요. 로봇 섹터 센데, 로봇 섹터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로봇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로봇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결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유진 로봇이 세다는 건 티로보틱스도 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유진 로봇 이거는 이제 테마주로 이때 한번 인맥 테마로 급등 한번 했었고요. 이때 그 대선 전에. 그리고 계속 쉬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데, 차트는 이뻐요. 되게 이쁘게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차트인데, 최근에 아마 티로보도 좀 올라왔을 겁니다. 그쵸? 티로보도 얘는 좀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그러니까 티로보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유진로 볼까? 야씨,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자, 제가 지금 티로보에 이렇게 선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선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움직였다고. 야, 근데 유진 로봇 뭐야? 이 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트만 바뀌는 겁니다, 종목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야, 비슷하지 않나요? 딱 요렇게 올랐네. 근데 오늘까지는 유진 로봇이 티로보를 못 따라갔는데, 오늘 급등을 해서 따라갔네요. 딱 요렇게 올랐네요, 지금. 저 두 종목이 원래 하는 일도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아, 나만 신기한가 근데? 여러분 안 신기해요 이거? 나 지금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벌어져 있던 갭이 오늘 상승으로 메꿔졌네. 유진로봇과 티로보틱스는. 그쵸? 유진로봇 사실 좀, 근데 전 레인보우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 레인보우가 좀 마음에 많이 들기는 합니다. 유진로봇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중소형 딴 종목들이 움직일 때 화끈하긴 하죠.
한번 발동이 걸리는 게 어려운 거지, 발동이 걸리면 화끈하죠. 그쵸? 로봇주 중에 이런 게 자리가 좋아요. PIM, 이거 로봇 손 관련주인데, 이런 게 자리는 좋은데,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얘는, 저도 이게 볼 겁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이번 주까지는 투자 경고, 예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지지난주 금요일날, 투자 경고 예고가 떠가지고,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그래서 조정받은 거거든요. 이날 투자 경고, 요날 투자 경고 예고가 뜨고, 이제 오늘이 6거래일째잖아요. 10거래일째까지는 주가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후에 딱 얘 차트만 보면 사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치 괜찮아요. 딱 괜찮은 자리인데 여튼 그런 건 좀 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자리는 말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말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 하단에서 사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박스 설정해 놓고 하단에서 한번 노려보자. 혹은 꼭 하단은 아니더라도 분봉상 이런 것들 이제 분봉도 보거든요. 이렇게 분봉을 봐서 좋은 포인트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찾을 때는 30하고 60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30하고 30에서 안 보인다? 60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자리를 찾는 겁니다. 아시죠? 그것도 그냥 일종의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팁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장 같이 좀 볼게요. 또 자, 그리고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이거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관심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익절을 일단 짧게 하고 지금 다시 포인트 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빠서는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사고 싶어서 이거 아침에 오를 때 일단 익절을 했어요. 33,000원 부근에 익절했거든요. 이제 운 좋게 고점이긴 한데 33,000원 부근에 짧게 익절하고 지금 다시 포인트 노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뭐 모양 자체도 좋고 다 좋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알려드릴게요. 다시 사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질까 모르겠네. 흐름은 좋고 와이바이오도 좋네요. 오늘 그러니까 바이오는 누릴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이게 지난주 후반에 바이오 안 좋았잖아요. 지난주 후반에 바이오 안 좋았잖아요. 근데 미리 종목들을 좀 골라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이오는 이렇게,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바이오는 저는 두 분류로 나눠서 보거든요. 두 분류로 나눠서 봄. 첫 번째는 시총상위 바이오. 두 번째는 내가 좋아 보이는 바이오. 전 약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봐요. 그리고 저는 일단 우선순위는 무조건 2번인데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2번을 우선순위에 놓고 2번 그 7종목 다 아시죠? 이거 조금씩 제가 변화는 될 건데 제가 뭐 이걸 매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번에 7종목을 한 2달 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계속 이야기 드린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흐름에 따라 조금씩 수정 보완은 할 겁니다. 당연히. 그 7종목만 평생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제가 이제 리스팅 해가지고 체크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평소에는 아무튼 2번이 우선순위고요. 그럼 이건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눌림목 공략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단기 매매를 하든 그냥 추세 이탈 전까지 쭉 홀딩 하든 이거는 이제 성향 차이고요. 이거는 성향 차이고. 근데
가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ETF 레버리지를 사고 싶을 때, 즉 이제 코스닥이 무조건 이 정도 자리에서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될 때, 이때는 시총상위 바이오 그냥 사면 된다.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 시총상위 바이오가 뭡니까? 알테오젠부터 쭉 블라블라블라 쭉 있잖아요. 알테오젠, 니가캠, ABL 뭐 있잖아요. 얘네들 뭐 삼천당, 만천, 보로노인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그냥 사면 되지 않나. 여기 보시면 뭐 심플하지 않나요? 좀 심플하게 접근하십시오. 바이오는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3번. 핵심은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좋아 보이는 바이오를 어떻게 고르느냐. 핵심은 사실 이거기는 한데, 이렇게, 여기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딱 요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7종목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미.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에이프릴, 와이바이오, 그다음 보로노이 있었고, 메디온 있었고, 오름 테라퓨틱 있었고, 온코닉 테라퓨틱 있었고, 그다음 토모큐브 있었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거는 계속 조금씩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정 보완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얘네도 다 좋긴 한데, 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에이프릴하고 와이바이오하고 여기서 또 한 번 압축을 하자면 에이프릴, 와이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토모큐브, 지금 시점에선 요거 4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온코닉은 너무 시세 다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온코닉은 너무 많이 올랐고, 메지오는 이제 자체 임상하는 애고, 보르노이도 임상 지금 학회 일정이 계속 있는 애인데, 저는 그런 일정들이 너무 근거리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는 애들,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높은 애들. 에이프릴, 와이바이오, 오름테라, 토모큐브. 토모큐브는 조금은 쉬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격 조정이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고는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드린 이유는, 이거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혼자 고점에 팔았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봐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에이프릴은 근데 제가 이따 11시 반부터 오늘도 할 거지만 제 개인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아마 오늘 샀다고 하면서 막 그때 32,000원 왔다 갔다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32,000원 밑으로도 가고 막 이럴 때 그날 얘기했었을 겁니다. 전 HLB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제가 진짜 바이오에서 잘 모르겠는 게 HLB거든요. 이상하게 오늘은 안 그런데 HLB가 강하면 시장이 별로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좀 별로더라고요. HLB가 올라오기만 하면. 오늘은 안 그렇긴 해요, 물론. 근데 지난주에 바이오 안 좋을 때도 HLB 셌어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바이오가 좀 안 좋았잖아요. 조정받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HLB가 생각보다 세더라고, 얘는. 그 말인즉슨 저점은 어느 정도 나왔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근데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HLB는 그 리보세라닙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제가 사실 섣부르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심플하죠. 여기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거죠, 뭐. 36,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해야죠.
근데 지금 42,000원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대응을 한다면 지금 42,000원. 이제 36,000원을 만약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15% 정도 되는구나. 15%. 근데 저는 진입할 때 손절이 나갔을 때 10% 안쪽이 좋거든요. 저는 15%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36,000원이 깨져야 이거는 좀 깨지는 종목인데 손절가를 아마 지금 진입하면 올리겠죠. 손절가를 조금 올리는 포인트를 찾을 겁니다. 손절가 만약에 올린다면 36,000원 말고 이런데 잡아야죠. 39,000원? 39,000원 잡아야죠. 39,000원.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만약에 한다면 진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저는 한 39,000원을 컷라인 잡고 진입을 하겠죠. 그럼 거꾸로 이 가격에 진입한다면요? 진입가가 이 가격이라면? 이러면 36,000원 컷라인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게 누군가에게는 손절가가요. 여기서 산 사람한테는 손절가를 이런저런 잡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누군가에는 눌림목 매수 기회예요. 또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손절가 잡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랑 진입가는 원래 겹칩니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손절가라는 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해서 손절을 하는 거고, 진입가라는 것도 중요한 자리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죠. 교차하는 거죠. 대학바이오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런 그 논리로 보는 거죠. 뭐냐면 제약바이오 어렵기는 한데 내용을 100% 확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보고서를 저도 많이 봐요. 그 시중에 나오는 그 이쪽 계열 전공한 사람들이 내는 보고서. 그래서 몇몇 애널들은 좀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신한증권 분하고 저기 한국투자증권 분이 좀 유명하거든요. 이쪽 업계 내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계속 커버링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추적 잘 해보시면, 그리고 아니면 아예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도 토모큐브 같은 게 대표적으로 Y바이오로직스도 약간 그런데 임상이랑 별 관련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임상 이런 거랑 관련 없이 그냥 이제 토모큐브는 그 홀로토모그라피라고 해서 HT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애잖아요. HT. 우리가 병원 가면 CT 찍는데, 현재 CT를 많이 찍는데 이 차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HT가. 근데 이 홀로토모그라피 관련돼서 글로벌리하게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토모큐브는. 그리고 요 HT 홀로토모그라피를 여러 방면에 쓸 수가 있는 거고, 오가노이드 인공장기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에도 쓸 수가 있고,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바이오, IT. 그래서 그걸로 간 거라서 이런 거는 임상이랑 상관없죠. 임상이랑 상관이 없어요. 오랜만에 주가 좀 볼까? 이건 좀 쉬어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토모큐브 차트만 좀 설명드릴게요. 저도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앞서도 이미 그런 모습이 한 차례 나왔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오죠.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딱 이 회색 라인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반등했죠. 그리고 쌍바닥 찍고 여기까지 반등도 했어요. 앞에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요 반등 노리고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일단 고점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서 그리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회색선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탈이 된 게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회색선 이탈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회색선이 이탈이 돼요. 이러면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밀립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밀렸냐?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주고 밀리고, 반등 주고 밀리고, 반등 여기까지도 주고 밀리고. 회색 라인은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찌찌찌찌 밀렸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는 좀 기억이 나요. 왜냐면 23,000원, 이거 또 맨날 노리고 있다 못 산다고 할까봐 얘기는 못 하겠네. 계속 만지작거리던 종목이라 이때.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이제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렇게 확연히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올라왔죠. 이거 주봉으로 보면 이 자리였어요. 이게 언제냐면 7월 28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급등하고 내려오고 리바운딩 나오고 찌글찌글 내려온 게 이거예요. 주봉상 7월 말 이 자리였다고요. 일봉으로 볼게요. 7월 말이 언제냐면 이때가 7월 말이죠. 리바운딩 나오고 여기서 기준선 깨지고 찌글찌글 한 달 반 내려왔어요. 조정이 나온 지는 2달 반 정도 됐고요. 조정이 나온 지는 2달 반 됐고 리바운딩 나오고 밀린 지는 1달 반 됐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였냐? 이 자리였다고요. 저 자리가 주봉상은 이 자리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여기 갔잖아요. 제대로 갔어요. 제대로. 지금은 또 어떤 포인트냐? 일봉 볼까요? 지금 뭐예요? 깨졌죠. 여기 기준선 깨졌죠. 앞선에 어땠어요? 앞전에 이제 지수래요. 종목이 이렇게 시세가 나고 나서 앞에서는 어땠냐면 앞에서는 2달 반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고점 찍은지. 그 다음 리바운딩 나오고 나서 1달 반 동안 밀렸다가 주봉상 기준선 딛고 올라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지점이 나온 게 1달 반 동안 눌리면서 그 주봉상 저점을 잡기 시작했던 출발점이 딱 요 기준선 깨졌을 때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사실.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에 근거한 겁니다. 물론 앞선 패턴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장담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얘는 보면 올라가는 파동이 이게 1파고 이게 2파고 이게 3파예요. 제가 그 엘리엇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죠? 이 3파가 제일 커요. 원래 이게 제일 크거든요. 실제 얘도 1파보단 3파가 세게 움직였어요. 1파도 세게 움직였지만 3파가 진짜 세게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와 이 기준선과의 갭이 꽤 있어요. 아직은 꽤 있죠. 이때 여기서부터 반등을 이렇게 파동을 준 건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너무 친절한 설명 아닙니까? 앞선에 움직였던 파동부터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앞에 움직였던 거랑 조금 다른 것도 있기는 해요.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때는 뭐 상한가 그때는 그냥 쭉 올랐다가 짧게 올랐다가 또 리바운딩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밀렸다면 이게 또 쐐기형이에요. 쐐기형. 쐐기형도 보이시죠? 쐐기형이 뭐냐면 이거 여기 제가 줄 선도 그어놨네. 쐐기형. 여러분들 그 기술적 분석 책 찾아보시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쐐기형의 매수 포인트. 보이시죠? 무슨 뭐 숨은 그림 찾기 같네. 꼭 그거 같아요. 그 뭐야 그 닭다리 과자 그거 먹으면 그 박스에 붙어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아니 신문지에 있는 그 숨은 그림 찾기. 여튼 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한 것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네. 와, 지수가, 와,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돌렸어. 야, 진짜, 기묘하다, 기묘해. 사실 아침에 고점에서 많이 뺄 때, 왜 아무 신호가 안 뜰까?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들어 올리네요. 수급이 좋지도 않은데, 외국인이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파는데, 개인들이 또 콜 사네. 개인들이 또 콜에 또 몰려가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잖아요?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시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조정은 생각보다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 시장으로 가잖아요. 코스피 조정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코스닥만 올라가고 코스피가 빠지고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즉 코스피는 약간 그 플랫 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로 만약에 진입이 된다면. 그 말은 인버스는 기회가 잘 안 올 거예요. 인버스는 탈출 기회가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별 수 없어요. 비중을 축소하는 수밖에 뭐 달리 방법은 없고, 혹시나 지금 최근에 막 쏠림도 있고 변동성도 커지고, 야 한번 빠지면 세게 빠질 수 있겠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노리고 혹시나 이제 어떤 일말의 하락 변동을 노리고 인버스를 사거나 혹은 인버스를 물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설령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일말의 하락 변동이 나오더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셨죠? 아셨으면 3번. 일시적으로 세게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나올 수도라서 거기에 베팅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러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코스피가. 그냥 플랫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윗방향만 보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사실 지난주가 쏠림도 심하고 해서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위화감을 느끼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든가 뭐 이래야죠. 뭐 방법이야. 왜냐면 저도 지난주에 좀 위화감을 느꼈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빠진 종목이 너무 많고, 너무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도 크고, 아니,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이상하게 무섭게 가고, 상한가 부근을 막 가질 않나요, 9%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그 회담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혹은 뭐 미중 분쟁이 더 확산되면 어떡합니까? 관세 관련된 우려가 또 확산되면 어떡하나요? 지역은행 이슈가 갑자기 또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빅스 지수가 엄청 올랐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드린 얘기인데, 이슈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슈에 대한 분석은 제가 그때그때 해드릴 테니까 단순하게 보셔라. 유동성장에서 흔히들 쉽게 하는 실수가 저런 이슈에 매몰돼서 기본적인 큰 뼈대를 자꾸 놓치는 거가 사실은 큰 실수거든요. 큰 실책이고, 대전제를 자꾸 까먹게 되죠. 이슈에 매몰이 되는 건데, 이슈는 이슈대로 보고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이슈 때문에 생기는 변동성을 피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돌발적인 게 많아서 이슈가, 그 돌발적인 걸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피해요, 자꾸.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알려져 있는 악재는 악재로서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갑작스런 악재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갑작스러운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특히 유동성 장애는. 이거 그냥 뭐 이슈 나와서 좀 빠지면 어느 정도 내가 손실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손실을 볼 생각을 갖고 보라는 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인드는 저랑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인드? 인버스는 절대 안 본다. 물론 한 내년 한 2, 4분기, 3, 4분기에는 저는 좀 시장을 안 좋게 보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직 멀었고, 당장은 이쪽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 빠진다는 거 저도 이거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일말의 하락 변동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이슈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 거에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모르는 걸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돈이 어쨌든 유동성장이라는 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갈지도 자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돈이 어디로 갈까? 뉴스 보니까 진짜 금 어떻게 됐어, 혹시? 금 한번 보자. 뭐 중국에서 금광을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 있던데. 뭐야? 금 선물이 빠졌나? 금 선물이 빠졌나? 근데 원래 인버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참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 게, 헤지펀드 얘기는 다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가 뭐예요?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잖아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장이 빠지든 오르든 일정 수준의 수익을 추구해요. 얘네들은 하방 베팅 많이 한다고요. 하방 베팅을 늘상 하죠. 늘상 합니다. 장이 빠지든 오르든 수익이 나야 되니까 한다고요. 얘네들이 오히려 유동성장에서 수익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하방 베팅을 항상 하면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하방 베팅이 사실은 해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파생도 너무 발달했고 파생 발달도 너무 크고 파생이 발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박 심리가 강하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도박 심리가 이건 강하다라고밖에 얘기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위아래 다 먹으려고 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도 레버리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이건 이거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데, 저는 이거는 투자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주식 사서 같이 두들겨 맞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원래도 좀 이래요. 제가 생각하는 파생은, 저는 파생 트레이딩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애초에 증권사에서 프랍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한 3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했단 말이죠,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파생을 왜 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솔직히. 일반 투자자들이 파생하는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친하게 지냈던 몇몇 파생 트레이더들이 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승승장구 하다가도 망하는 게 저 시장이에요.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망해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알던 사람 중에서는 한 30억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파생을 하던 분인데, 원래는 10억부터 했던 것 같아요. 10억부터 해서 30억까지 불린 거죠. 더 극단적인 케이스도 봤어요. 이분 말고 한 20억부터 해서 파생해서 이거 200억까지 불린 분을 봤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분이 영원되고 빚이 20억 생겼어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아마 이렇게 됐을걸요. 그러니까 20억을 날린 수준이 끝난 게 아니라 20 플러스 20억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0억이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심히 일해서 갚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20억을 어떻게 벌지? 일을 해서? 능력이 꽤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자기 능력과 그런 게 꽤 되시는 분이라서 1년에 그래도 한 몇 억씩은 벌실 수 있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년, 6년 고생하면 갚으실 수 있는 분, 충분히. 그런 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좀 봤다고요. 가장 가깝게는 이분도 가깝죠. 가까운데, 가장 가깝게는 한 30억 벌었다가 다 날리고 빚 한 5억 정도 생기고 이런 분도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가게 놓게 된 거는 자기 또 버는 담화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더 하는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생이 아무튼 파생하다가 망가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주식은 차라리, 주식은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영원되고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영원 이하로는 안 가잖아요. 신용 쓰고 스탁론 쓰고 미수 땡겨도 반대 매매가 나가서 어차피
0원 이하로는 거의 안 가요. 0원 이하로. 가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담보 계좌. 계좌라고 증권사에서 부르는 무담보 계좌. 가끔 가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 레버리지 땡겼는데 상패되는 케이스. 레버리지를 땡겼는데 거래 정지되고 상패되는 케이스. 흔한 케이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0원 이하로는 안 가잖아요. 주식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애초에 레버리지 땡겨도 안 되잖아요. 반대음에 나가니까. 반대음에 나가잖아요. 담보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여튼 뭐 인버스가 꼭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는 ETF 상품이라, 주식형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 사실 제한적인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원래 요거의 기초자산인 소위 말하는 파생은 선물이나 옵션은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위험해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이야기를 쭉쭉쭉 드리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죠.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도 주식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싶긴 한데, 와, 이거 딱 여기 탁 찍었구나. 신기하다. 이것도 쌍바닥으로 툭 찍었네. 기본적으로 로봇이 대세를 이룰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 대세 섹터 무엇일까? 이거 변함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의 대세 섹터 쉽게 안 바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제가 맨날 강조한 대세 섹터 뭡니까? 예, 곰방래님 정답. 머스크가 알려줬다니까요. 칩 전력 로봇, 이게 그냥 대세라고요. 그냥 여기에 비춰서 보면 로봇주가 많이 올랐어도 더 가겠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이라는 걸 내가, 그래서 이게 참 그렇죠. 변동성이란 게 문제예요. 변동성, 이걸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나는 견딜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이번엔 견뎌봐야지. 마음속에서 자꾸 팔으라고 하는데 난 무조건 견뎌야지. 그렇게까지 저는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저 자체도 잘 못 견뎌요. 저 자체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좀 흔들리면 당연히 익절 나가고, 좀 급하게 올라도 익절 나가고 한단 말이죠. 매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성향 차이인데, 저는 계속 대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나, 제 성향은 트레이딩 하면서 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성향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계속 좀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섹터들이라고 보고, 그 얘네들도 보면 그 안에 결이 막 있잖아요. 로봇도 되게 여러 분야들이 있고요. 전력도 단순하게, 우리가 전력은 에너지인데, 에너지라는 게 원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기기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그 뭡니까, 또 그것도 있잖아요. ESS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분야가 되게 많다고요. 칩이야 뭐 크게 보면 레거시와 AI로 나뉘지만 정말 종목 많잖아요. 이쪽은 분야가 정말 많이 갈리거든요.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거기에서도 또 그때그때 강한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결국은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기회는 계속 있는 시장이다. 얘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대세 섹터 3대 대세 섹터 머스크가 찍어줬어요. 만약에 요거 못 가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오. 머스크한테 뭐라고 하십시오. 머스크, 이건 머스크 제 말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찍어준 3대 대세 섹터입니다. 그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푸틴 쪽 사람이 머스크랑 뭐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랑 미국을 잇는 무슨 뭐 지하 터널을 해저 터널을 하면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머스크는 단순하게 그냥 일론 머스크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 오너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트럼프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죠.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젠슨 왕, 막 이런 사람들은 엄청 중요한 인물들이죠. 다음 주 에이펙에 또 엔비디아 CEO 온다고 하죠. 에이펙이 또 어떤 관련길이 될지도 중요하겠네요. 자, 어느덧 11시 22분인데. 저 등락 좀 볼까요?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오전에, 아까 이게 지수가 오전에 얘도 이제 강보합 정도로 밀리고, 코스닥입니다. 그랬을 때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었었어요. 지금은 정말 간만에 상승 종목이 많네요. 900개, 600개니까 간만에 상승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 이 지수 변동폭이 엄청 크죠, 지금. 고저폭이 66포인트예요. 64포인트예요. 44 올랐다가 20 빠졌다가 지금 38 올랐으니까. 고저폭이 꽤 큽니다. 이게 조금 안정화가 돼야 돼요. 변동이 줄어야 돼요. 사실 변동이 너무 큰 시장은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뭐가 불안하니까 뭔가 어느 한 곳에 결핍이 있으니까 변동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동이 커지는 거는 그것은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니고 뭔가 시장이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핍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코스피는 너무 과열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고, 너무 못 올랐고, 그 와중에, 섹터별 쏠림은 지난주부로 극대화가 됐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결핍이란 단어는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아셨으면 5번.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이 단어를 그냥 쓴 거예요. 이 단어가 적절해 보여서. 이래서 변동이 커지고 있는 거라고요.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는 현상이니까 야, 지수 고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수가 고점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뭔가 이제 저도 이번 주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 변화를 저는 코스닥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이유는 제가 초반에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좀 마저 보면서 케어제는 6만원 부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이것도 차트가 묘하다. 그러니까 이거 차트 보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아이고 난리 났네. 이렇게 애기 소리 들리나요? 애기를 뭘 하길래 저렇게 난리가 나서. 예, 이게 리바운딩 나오고 밀렸다가 이제 쌍바닥 형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기준선 반등 나왔다가 기준선이 살짝 뭉개지고 있어요. 기준선 반등이 나왔다가 얘는 이때도 사실 약간 그랬는데 이게 보면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약간 맨날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 제가 이 종목 여기 박스도 제가 이렇게 그어놨지만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저렇게 지금 요렇게 박스라고 제가 그어놨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여기를 뚫으니까 이게 시세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박스를 왜 쳐놨냐면 이 종목은 기준선 따라가는 흐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부터 보면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는 않게 보는 종목, 좋게 보는 종목 중에 사실 하나의 케어젠도 제가 이 종목을 얘기를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되게 좀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가 뭐 이게 깔끔한 형태로 언뜻 보면 깔끔해 보이지만 저는 깔끔한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라 저는 조금 쉬었을 때 보고 싶긴 해요. 약간 이 생각도 드네요, 지금 차트 보면서. 한 번 올라오고 2번 올라오고 3번 올라오고 이거 약간 엘리엇 파동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여기서 뭐 이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좀 아리까리합니다. 회사는 좋은데 차트는 개인적으로 좀 아리까리하게 보고 있던 회사예요. 저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오늘 반등하네요. 4%. 아니 뭘 해주고 있길래 저렇게 난리가 났을까? 뭘 해주면 저렇게 되나요?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기가 목요일날 그 암 진단, 암 검사 받으러 가는데 그 전에 애가 아프면 검사를 못 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무슨 수족구 발생된 아기가 생겼대. 이번 주에 제가 어린이집을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난 이거 하고 있어야 되잖아. 와이프는 지금 또 통역하고 있어요. 다른 방에서. 근데 지금 사실 장모님은 불러왔는데 저희 엄마는 오늘 놀러 갔어. 또 내일 온대. 그래가지고 장모님을 불렀거든요. 장모님이 재밌게 놀아주시나 보네요. 야, 여튼 자, 뭐 시간 다 됐는데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한 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포인트들을, 여러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 유튜브로 넘어가서 방송마저 이제 관심주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